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희입니다. 특별전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미술대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2025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와 새롭게 출발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국가인 조선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새 미술을 살펴보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시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 16세기까지 약 200여 년간의 미술을 도자, 서화,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조선이라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출범하면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의식과 지향이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 미술에서도 새로운 혁신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인 새나라 새미술은 저희 전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조선 전기 미술의 새로운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국내외 72개 기관에서 총 691건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조선 전기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전시에서는 이 명품들의 심미적 가치를 조명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실을 거닐며 조선전기 미술을 후원하고 계획하고 만들고 사용하고 감상하고 예배했던 많은 과정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시는 1부 도자, 2부 서화, 3부 불교 미술의 세 파트로 전개됩니다. 세 장르는 각각을 상징하는 하나씩의 색으로 대표됩니다. 도자는 기술의 혁신과 함께 하얀 표면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 흰색이 대표하고, 서화는 문인 사대부가 향유한 문화라는 점에서 이들의 지향을 함축하는 먹색으로 대표됩니다. 불교 미술은 오랫동안 그 표면을 장식해온 금처럼 유교 사회가 시작되어도 변하지 않는 기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금을 대표색으로 선정했습니다. 세 파트는 미술부 3명의 연구사가 각각 담당하여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3명이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시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 시대의 제작이 있다. 이는 조선 건국 이듬해인 1393년 정도전이 몽금척, 수보록 등의 악장을 새로 지어 바치면서 아뢰는 말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악장뿐 아니라 조선이라는 새 시대의 흥기에는 어떤 새로운 세작이 이어졌을지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조선의 새로운 미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시의 도입인 프롤로그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인 새벽의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조선 건국 직전의 이야기를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을 통해 만납니다. 1390년부터 1391년, 이성계는 부인 강씨와 승려 월암 등 가까운 측근들과 함께 발원하여 사리장엄을 조성했습니다. 백자발, 금동, 사리암 등으로 구성된 사리장엄은 돌로 된 함에 넣어서 당시 불교의 성지였던 금강산의 바위 틈에 납입되었습니다. 사리장엄의 표면에는 발원문이 새겨졌는데 미륵이 내려와 3번의 설법을 할 때 그곳에 있고자 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미륵은 먼 훗날 이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원하리라는 예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메시아적인 성격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는 사회 혼란기마다 미륵신앙이 유행하거나 자신을 미륵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을 종식하고 이미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이성계는 아마도 이즈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미륵이 이 세상에 내려오기를 바란다는 발원문의 내용 또한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이성계 자신의 다짐이 투영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리장엄을 구성하는 물질 문화는 앞으로 펼쳐질 조선 미술을 예고합니다. 거칠지만 하얀 표면의 백자발은 청자의 시대가 끝나고 분청사기와 백자 등 하얀 표면의 도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한 금동사리암의 형태와 표면 장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영향을 미친 중국 원명 티베트계 불교 미술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려 말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질 문화를 기반으로 새 시대의 미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임진아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새나라 새미술 일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부 도자를 대표하는 색채는 백색이고요. 주제는 조선의 꿈을 빚다입니다. 여기서 꿈은 새 나라를 이끈 이들의 이상과 지향, 그리고 떨림과 설렘 속에서 새 나라를 맞이한 백성들의 바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이 함께 빚어간 도자의 여정, 개국에서부터 20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392년 7월, 조선이 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자기가 바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려말 상감청자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이 조선 초에도 이어집니다. 고려는 찬란한 청자 문화를 누렸지만 고려 말인 14세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청자도 많이 쇠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이들은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국가 체제의 정비를 통해서 고려 말에 흔들렸던 정치와 경제, 산업 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인데요. 도자기의 경우 일단 전국에서 도자 생산이 가능한 장소와 그 정확한 내역을 조사하여 공납이라는 형태로 중앙관청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를 조사하여 지리지리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납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기들이 전국에서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만들어지고 한양으로 운송되어 사용되었던 공납자기입니다. 조선 왕실은 체제 정비와 확립을 위해서 제도를 세우고 다시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납자기에 관청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만든 지역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기게 하는 노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 말기 상감청자와 크게 다르지 않던 조선 초 분청사기는 그 만듦새와 다듬새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에 발맞추어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분청사기의 인화기법, 말 그대로 하나 혹은 집단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도장을 찍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인화기법을 통해서 전국의 공납자기는 비슷한 모양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청사기의 변화와 더불어 조선왕실은 백자의 생산 역시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3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단단한 질의 새하얀 백자.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조선 15세기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분청사기와 백자라는 두 축 외에 이런 아이보리 색깔의 무른질의 백자와 연녹색의 청자도 만들어졌고 모두 같은 형태, 같은 문양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조선 전기 200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도자가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분청사기, 연질백자, 경질백자, 청자 등이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국은 눈처럼 하얀 백자로 수렴해 갔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좋은 질의 공납자기를 거둬들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의 시도를 아끼지 않았던 조선 왕실은 이제 한양 인근인 경기도 광주에 왕실 자기 제적소인 관요를 두어 백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역시 오랜 준비 과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어 실행에 옮긴 것인데요. 왕의 그릇으로 시작된 이 하얀 백자가 점차 많이 생산되고 많은 이들에게 사용되는 이른바 백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전국에서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장인들 380명이 경기도 광주에 모여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머물며 백자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개국 후 60에서 70년 정도가 지나 일어난 일인데요. 나라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낸 그야말로 혁신입니다. 여기서 잠시 조선 초 국가 체제의 정비에는 유교적 예제의 확립이 가장 우선되고 주요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도자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변화 발전하는 영역 외에 사상을 투영한 기물, 곧 의례기입니다. 조선 왕실은 국가 차원의 유교적 의례를 세우고자 했고 그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한양과 지방에서 행해진 크고 작은 제사에 쓰인 기물을 동일한 기종의 경우 같은 조형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제기 등의 의뢰기를 분청사기와 백자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 왕실의 지시가 있었고, 이는 전국에 예제가 두루 보급되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뢰기 가운데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그려 넣어 신성한 존재로서의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도록 한 예가 있으며, 중국의 자기와 비교하여도 새나라 조선의 힘과 기세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백자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관요에서 눈처럼 희고 단단한 경질백자가 완성되자 이를 바탕으로 청화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청화백자는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려 백색 바탕에 청색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조선 전기 청화백자의 그림은 왕실 도화서의 화원이 그렸습니다. 그림의 소재는 주로 소나무, 대나무, 매화의 세한사무였고, 이는 군자적 지향과 문인적 취향의 함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공납자기를 만들고 때에 따라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를 만들기도 했던 장인들은 이제 지역의 가마에서 전혀 새로운 분청사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청사기의 바탕을 백토로 칠하고 그 위에 철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철화분청사기와 문양의 세부와 바탕을 칼로 조각하는 조화 박지 분청사기를 대표로 모란과 물고기 등의 무늬를 그렸습니다. 장인의 자유와 개성, 그 숨결과 손놀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러한 분청사기를 보면서 생동감과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조선 전기 그 다양함이 공존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시대의 기운이 응축되어 조선이 출발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감 인화분청사기에서 백자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구현한 화이트 스펙트럼을 보시면서 조선의 흰빛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는 먹 입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수묵화가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동양화라고 떠오르는 그림, 즉 수묵산수화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단지 검은색으로만 그려진 그림 같지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눈에는 먹 속에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묵산수화를 보면서도 푸른 물결이나 흰 구름, 푸른 산과 같은 다양한 색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감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먹의 은유적인 특징은 조용하고 조화로운 이상세계를 추구했던 조선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잘 맞았고 수묵산수화는 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먹은 단순한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재료를 넘어 사대부들이 품었던 세계관과 정신을 담아내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바탕에는 인문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문이란 인간이 남긴 문화의 흔적으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시와 글, 그림과 음악 같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문치, 즉 문화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자연의 질서를 본받아 백성을 보살피고 충과 우정의 가치를 노래하던 조선의 서화는 단순한 미술을 넘어 인문 정신의 실천 그 자체였습니다. 사대부들은 붓과 먹을 통해 자신들의 이상과 철학을 그림 속에 담아냈고 그 번짐과 여백을 통해 세상을 은은하게 물들여 나갔습니다. 2부에서는 조선전기 사대부들이 꿈꿨던 이상세계와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든 인문정신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2부의 대표 전시품인 일본 모리박물관 소장 산수도입니다. 원래는 사계절을 그린 작품이지만 겨울은 결실되고 봄, 여름, 가을 세 폭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자연의 변화에 주목한 이와 같은 사시도 유형의 그림이 자주 그려졌습니다. 양식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넓은 공간, 언덕이 소나무 등에서 안견파 화풍이 드러나지만 물결치는 구름과 강한 명암 대비는 밑법산수와 절파 화풍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정교한 건축 묘사와 화려한 채색 등은 화원의 솜씨로 여겨지며 건축 기단의 허튼 층 쌓기는 조선 건축의 표현의 한 단면입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그 정체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그림이 조선 작품일 리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이 그림이 조선에서 제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그림의 소장경위,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조선 16세기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기준으로 이번 전시에 함께 나온 영국 박물관 소장 산수도도 조선 전기 작품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팔경도는 중국 후난성의 소수와 상수 일대의 아름다운 8경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하는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이상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작품은 소상팔경도 중 하나인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를 묘사한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한 높은 시점에서 넓은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지그재그 형태의 물길은 깊은 원근감을 형성하며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화면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회화의 표현 방식은 안견파 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암석, 산봉우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화면 가장 먼 곳에 사는 먹으로 윤곽만 은은하게 그려 거리감을 표현했고, 오른쪽 절벽 너머로는 말을 타고 사찰로 향하는 두 인물이 작게 그려져 있어 공간의 깊이와 서사적 요소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조선전기 화원화가 이상자가 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달빛 아래 한 고사가 소나무 아래를 걷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이부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 세로 길이만 약 190cm에 달합니다. 넓은 화면의 중심에는 마르고 단단한 소나무가 철처럼 굳은 형태로 강하게 그려져 있고,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솔잎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화면 전체에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소나무 아래에는 고사와 시동이 나란히 서 있는 구도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구도는 중국 남송 마파 화풍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이 작품에 대한 과학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달의 표현입니다. 테두리는 금리로 둘러져 있고 내부는 붉은 안료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붉게 표현한 달은 고려 말기 수월가늠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우리 고유의 표현법입니다. 이는 고려의 회화 전통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아래에는 대나무와 매화나무가 함께 그려져 있는데, 과학 분석 결과 붉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박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원래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봄의 정취를 담고 있었던 작품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나무 옆에는 공우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우는 이상자의 자로 이 인장을 통해 이 작품이 이상자의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자는 안견의 뒤를 이은 조선 16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화원 화가로 본래 노비 출신이었으나 중종의 어명으로 면천되어 도화서 화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여러 기록에서도 그에 대해 산수화와 인물화에 있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의 예술적 역량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의 얼굴을 그린 어진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을 그린 공신상이 주로 제작되었지만, 일반 사대부상도 2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2점 모두가 전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옥준상인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연보 초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연보는 149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시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연에 응가하는 삶을 노래한 국문시가를 창작하여 국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초상화 속 이연보는 검은 발립을 쓰고 오른손에 불자를 든 채 왼손은 허리에 서대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는 벼로와 서책이 놓인 경상이 놓여 있으며 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은 뚜렷한 선묘로 이목구비와 주름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고 붉게 칠한 입술과 흰 수염이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또한 흉배가 없는 홍색 달령을 입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경상을 앞에 두고 불자를 든 자세, 그리고 인물의 표정과 분위기에서는 고승의 진영과 같아 불교 회화의 영향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이중량의 문집에는 이연보가 동아사의 승려 화가 옥준상인과 교유했던 시문이 남아있어 1537년 그가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당시 옥준상인이 이 초상화를 그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1531년 사마시에 함께 급제한 7명의 인물들이 1542년경 다시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계회도입니다. 이 작품은 이 모임의 참석자 중 홍문관 김인우의 집안에서 보관하던 것을 후손들이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계회도의 전형적인 형식에 따라 맨 위에는 전서로 모임 제목을 썼고 중간에는 모임 장면, 맨 아래에는 참석자 명단을 적었는데 명단 좌우에 매화와 대나무를 그려 이채롭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언덕 위에 배치된 두 그루의 소나무 등에서 조선전기 대표 화풍인 안견풍 산수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화면 상단에는 명필 김인우가 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진사시에 함께 급제한 동료들이 10여 년 후 벼슬길을 함께하는 신진 관료들이 되어 의기투합을 다지는 모임의 취지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명필 석봉 한호가 쓴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은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 사언시 250구로 되어 있어 일찍이 글과 글씨를 배우고 익히는 교재로 널리 쓰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글자의 대표 소리와 뜻을 한글로 쓴 천자문이 간행되었습니다. 이 천자문은 한호가 선조의 명을 받아 1583년에 써서 목판으로 찍어낸 책입니다. 처음 만든 책인 만큼 한호가 쓴 천자문의 글씨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데 획의 굵기가 일정한 편이며 점획과 글자의 모양이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천자문의 글씨는 한호의 전형적인 글씨체인 석봉체로 썼으며 석봉체는 당시 왕실부터 민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폭넓게 유행하였습니다. 한호가 쓴 천자문은 1583년 처음 간행된 뒤 중앙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거듭 간행되었고 지역의 관아나 사찰, 개인에 의해서도 널리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국어학, 서지학, 서예사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지는 귀한 자료입니다. 옛사람들은 왕실의 번영과 장수를 기원하며 다양한 상징을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십장생도입니다. 이 작품은 10가지 장생물을 두 폭에 나누어 그린 십장생도입니다. 조선 전기 문인 성현은 십장생의 모티브로 해와 달, 산, 물, 소나무, 대나무, 거북, 학, 사슴, 영지를 꼽았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폭에 해와 사슴, 영지, 소나무가, 왼쪽 폭에는 달과 학, 대나무, 거북이 배치되어 있으며 양쪽 모두에 산과 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암소 한 쌍의 흰 사슴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1500년을 살면 흰 사슴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아래에는 흰 매화가 피어 있어 화면에 생기를 더합니다. 왼쪽 화면에는 두 마리의 학이 깃털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곁에는 대나무가 곧게 자라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거북이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양쪽 화면을 이어주는 괴량감 있는 산 옆으로는 해와 달이 구름과 안개에 쌓여 떠 있어 화면 전체에 신비롭고 숭고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작품은 종실화가 이암이 그린 강아지 그림입니다. 이암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증손으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왕족 출신 화가입니다.
그는 특히 강아지와 매를 즐겨 그렸으며 이 작품은 그의 강아지 그림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한 쌍의 새가 앉아있는 나무 아래 강아지 3마리가 평화롭게 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 앞쪽의 강아지는 작은 벌레를 입에 문 채 엎드려 있고 나머지 2마리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각각 잠을 자거나 먼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나무의 껍질은 울퉁불퉁한 질감을 살려 그려졌는데 이는 이암의 특유의 표현 기법입니다. 강아지의 털은 한 올 한 올 그리지 않고 먹의 농담을 여러 번 중첩하여 털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은 배경이 생략되어 있어 나무와 새, 그리고 강아지만이 등장해 소재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강아지들의 순하고 천진한 모습을 담은 이암의 개 그림은 17세기 일본 화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그림은 BTS의 멤버 RM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암의 화화구저도라는 작품인데요. 흰 꽃이 흐드러지게 핀 나뭇가지 아래 강아지 3마리가 쉬고 있습니다. 얼굴 아래 반점이 있는 갈색 강아지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그 뒤로 흰둥이와 검둥이가 꼭 붙어 잠들어 있습니다. 이암은 강아지의 윤곽선과 콧수염만 아주 가는 선으로 그리고 얼굴과 몸통은 먹의 진하고 옅음을 조절해 표현했습니다. 순하고 천진한 이암의 개 그림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3부 금 변치 않는 기도를 담다에서는 조선 전기 불교 미술의 다채로운 모습을 다룹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해진 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유체계로서 존재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유교 정치 이념을 선택해서 건국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심성에 영향을 미쳤던 불교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왕실 가족부터 사대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신앙으로서 존재했습니다. 마치 그 자신의 표면을 장식한 금과 같이 사람들의 변치 않은 기도를 담은 불교 미술을 소개합니다. 조선은 공적인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불교의 위치를 제한했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의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왕실의 불교 신앙과 불교 미술의 조성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구성원은 유교 국가를 이끄는 주체로서 사회 전반의 유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에서는 불교에 여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을 맞았을 때, 큰 병이 들었을 때, 아들을 얻기를 바랄 때 등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바람들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왕실 가족들이 발원한 미술품들은 당시 도화서에 고용된 화원이나 장인이 만들었고 비단과 금동 등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적 성취가 반영되었던 이 작품들은 조선 전기 불교 미술을 이끌었고 그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를 그린 석가탄생도와 석가출가도는 서로 유사한 크기와 구도를 보여 원래 한 세트의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두 그림은 세밀한 표현과 부분적으로 금을 사용한 기법 등에서 왕실 발원 작품으로 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과 출가 전후의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그렸습니다. 특히 석가탄생도는 1446년 왕실에서 지어 간행한 석보상절의 변상도와 거의 같은 구도와 표현을 보입니다. 석보상절은 세종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들 수양대군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지은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원왕후의 추모를 위해 팔상도를 그려 걸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서도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석가팔상도의 조성이 죽은 이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 왕실에서 가장 열렬했던 불교 신자로는 세종의 형 효령대군을 들 수 있습니다. 효령대군은 사찰을 중건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또 경전을 베껴 쓰거나 새로 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불교 미술을 후원했습니다.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좌상은 효령대군과 의빈 권씨 등 왕실 여성들이 함께 발원해서 왕실 가족들이 장수하고 전쟁이 사라지며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불상은 관음보살, 지장보살과 함께 삼존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허리가 약간 긴 날씬한 비례와 가느다란 이목구비에서는 조선 초 명나라에서 들어온 티베트계 불교 미술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 불상은 상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기록에 도화서 소속 장인 이중선 등 9명이 함께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 소속 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면서 여러 명의 장인들이 분업하여 만들어낸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예입니다. 조선 전기 왕실발원 불교미술품의 중요한 후원자로 여성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유교화가 진행되면서 왕, 대군 등 남성들의 후원이 표면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왕실 여성들은 주요한 후원자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왕실 여성들이 출가하여 머무르는 등 깊은 관계가 있었던 수종사의 8각 5층 석탑에서는 성종의 후군들이 발원하여 모신 불감과 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경홍 씨를 비롯한 여성들은 태종의 후궁 명빈김 씨가 발원했던 석가불자상을 수리하고 또 새로 불감과 불상을 만들어 함께 탑에 모셨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처럼 불감과 불상을 탑이나 깊은 산의 바위 틈과 같이 신성한 장소에 모시는 신앙이 유행했습니다. 조선의 불교 사찰의 중심이 탑에서 전각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16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신앙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탑에 불상을 모시는 것은 조선 초기까지만 나타나는 독특한 신앙 형태로서 주목됩니다. 불교 미술의 발전은 경전의 유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담은 경전의 제작과 유포를 통해 신앙이 발전하고 미술품 또한 활발히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경은 경전의 글자를 한자 한자 손으로 베껴 쓰는 것으로 단순히 똑같은 경전을 새로 만들기 위한 것뿐 아니라 부처의 말씀을 쓰면서 공덕을 쌓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성행했던 사경의 전통은 조선 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요약한 그림인 변상도는 사경의 앞부분에 그려졌고 그 구성과 표현 요소들은 고려시대 사경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후 사경 기술자들의 명맥이 끊기고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경 제작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까지도 고려대장경의 존재감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대장경을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 초에는 일본 막부에서 보낸 사신들이 대장경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상과 불화, 승려 진영 등과 함께 대장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선에서는 일본 막부와의 외교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청에 답하여 대장경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대장경들 중에 1388년에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간행한 대장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일본 오타니 대학에 소장된 고려대장경은 거의 완전한 한질로 전해지며 권말에 2색이 쓴 발문이 붙어 있어서 고려 말의 귀족 염흥방이 조성한 대장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 조선 초의 정치와 외교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 예를 보여줍니다. 조선 15세기에는 왕실과 관청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했습니다. 특히 불교를 깊이 믿었던 세종과 세조 때에는 왕이 직접 짓고 교정한 경전들이 간행되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왕비의 명복을 빌며 지었던 월인청강지곡은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불교 가사입니다. 또 세조는 경전 간행을 위해서 간경도감이라는 관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조 자신과 며느리인 수빈한 씨, 또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간경도감에서는 한문으로 된 의천의 교장을 교정해서 간행하기도 하고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경전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도 가족의 명복을 빌거나 공덕을 쌓기 위해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실제로 사찰에서 불교 의식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의식집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5세기에 왕실과 관청에서 펴낸 경전 의식집들은 전국 각지의 사찰로 퍼져나가서 복간에 복간을 거듭하면서 널리 영향을 미쳤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출판 문화가 발전하면서 전국의 사찰에서 폭발적으로 경전이 간행되기 시작합니다.
사찰에서는 기도와 학습, 불교의식 등 실제로 필요한 책들을 펴냈는데 이때의 왕실 발원 경전들이 중요한 저본이 되었습니다. 조선사회의 유교화가 진행되면서 불교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점차 상실해 갔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 왕실에서도 불교의식을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불교 종파와 승려의 지위에 대한 제도가 사라지면서 불교는 거의 방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제도권 밖에서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왕실이 이끄는 불교가 아닌 전국 각지의 사찰과 승려, 신도가 자발적으로 꾸려가는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사찰에서 만들어지는 불교 미술은 더 이상 국제적인 유행 안에 있거나 혹은 도화서 화원의 솜씨를 보이거나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는 가장 고귀한 부처를 조성하는 행위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방 사찰에서 조성한 뛰어난 불상의 예로 경주 기림사 건칠 관음보살 왕가상이 있습니다. 대좌 아랫부분에 쓰여진 기록에서 태내 군수를 지낸 이원림이라는 인물이 발원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칠은 흙으로 먼저 상을 만든 뒤에 표면에 삼배와 오칠을 겹겹이 더하고 속을 긁어내서 비우는 기법입니다. 가볍고 견고하며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재료가 되는 옷을 구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려워서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주 인근의 관리 출신 발원자의 조성으로 이처럼 뛰어난 건칠상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방 사찰과 후원자의 경제력 및 예술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 금동불의 조성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흙, 나무, 돌 등 비교적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재료들로 불상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나무를 조립한 후에 표면에 흙을 발라 섬세한 조각을 하거나 흙으로 전체를 만든 상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소조와 목조상이 불교 조각의 주요 재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조성된 불교 회화의 중요한 예로 일본 스오고쿠 분지 지장시황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앙에 앉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5구씩의 시황을 배치했습니다. 삼배 바탕에 화사한 색으로 그려졌으며 세부 묘사가 뛰어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래쪽 화기란에 1586년의 조성연대 그리고 불교 의식인 예수제와 수륙제에 사용하기 위해 그렸다는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장시황도 한 점의 그림으로 생전에 미리 죄를 씻는 의식인 예수제 그리고 떠도는 넋을 위로하는 의식인 수륙제를 행하는 데 두루 활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사찰에서 실제로 필요한 그림을 조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시주자의 이름과 시주 품목을 하나하나 적고 있는데 이는 소수의 대시주자가 있었던 불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작품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림에 나타나는 시황이 서로 몸을 돌려 마주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된 점에서도 16세기 불교 미술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제작 환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왕실과 민간에서 모두 불교 의식인 수륙제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수륙제는 본래 떠도는 넋을 위로하는 의식이지만 왕실에서 돌아가신 선왕의 기일에 맞추어 지내는 의식으로 15세기 말까지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사회의 유교화가 진행되면서 왕실에서도 더 이상 불교식 기신제를 지내지 않게 되고 15세기 말경에 왕실의 수륙제는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륙제가 민간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행해지면서 여기에 필요한 의식집이 많이 간행되었고 의식에 사용하기 위한 삼장보살도, 감로도 등 그림이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감로도는 조선에서 나타난 독특한 의식용 그림입니다. 의식의 목적과 절차, 의식 모습, 결과를 한 화면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륙제를 위해 차린 의식단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의식을 집전하는 승려들이 경전을 읽고 발화를 치는 모습, 의식 공간에 내려오는 부처와 보살, 또 이 의식으로 구원받는 악귀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의식의 목적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조선 불교는 이러한 과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1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의식용 그림인 삼장보살도와 감로도 등은 17세기 이후에 크게 유행해서 조선 후기 불교 회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조선 전기는 새 나라가 시작된 활기와 문화적 성숙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의 산물로서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에 이릅니다. 훈민정음은 당시까지 축적된 조선의 인문학적 지식과 역량, 시각문화에 대한 기능적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 문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세종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많은 문화적 창안 중에서도 훈민정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전시의 마지막에서 훈민정음을 살펴보면서 이 조선 전기라는 시대가 나와 관계없는 먼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특별전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 미술대전 해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